이번엔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사고 매일 후회 중입니다. 저 완전 잘못 산 걸까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 제가 운영하는 이 부익남 바이집 멤버십이죠. 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은 이 필독 공지에 이 사연을 모집합니다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상담을 해드려요. 자,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최근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30대 중반이고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한 500만 원 정도. 현재 서울 서북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약간 개인 정보를 좀 숨겼어요. 아내는 30대 초반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대 근무와 일반 근무를 병행하는데 월 400 정도 법니다. 아내의 근무지는 수도권 서북부고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연봉이 많이 줄어듭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좀 잡았고요. 남편분은 좀 자유롭게 이동이 된대요. 그렇게 4년간 전세로 살다가 전세 만기에 맞춰가지고 함께 모은 돈 6억 5천에다가 대출을 더해서 경기도에 10억대 집을 샀습니다. 10억 초반, 그러니까 12억 13억이 아니고 이제 10억 얼마를 산 거죠. 신축급의 84 타입 브랜드 아파트고 입주는 7월 말인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이 집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울로 가지 않았을까? 그 동네 대장 아파트를 골랐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본업에도 집중이 안 될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집을 샀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도 많이 하고 교대 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출퇴근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까지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동네를 찾았고 마침 돈이 되니까 딱 여기에 꽂히신 거예요. 지하철 착공도 예정되어 있고 뭐 역세권이 될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에 우선 샀는데 처음에는 대장 아파트를 가려고 했습니다. 상권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12억에서 12억 중반 정도 됐는데 대출 받고 뭐 하려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그러니까 이 집 사면은 모든 전 재산의 대출까지 다 탈탈 털어서 사야 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아이가 생겨가지고 한 명이 육아휴직이라도 하면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칸 좀 멀리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 블록 뒤를 봤더니 도보 7분 정도 멀어지기는 하지만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나 저렴하더라고요. 그 가격에 마음이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실수 같아요 라는 겁니다. 집은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남들도 살기 좋은 곳을 사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막상 싸게 산다니까 여기에 꽂힌 거죠. 정작 선택할 때는 출퇴근 동선만 생각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을 골라버렸어요. 지하철 착공이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가격도 선반영된 것 같고 긴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그냥 서울 살 걸이라는 생각이, 신축의 84 타입 대단지라는 조건만 골랐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경기도면은 대장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이 대장 아파트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현재 집값의 1.3배에서 1.5배는 올라야지만 된다는데 저희가 2년 안에 모아봐야 8천만 원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아타기도 못할 것 같고 괜히 지금 소위 말하는 확 물려버린 게 아닐까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막 이 걱정들이 많으신 거죠. 돈도 써가지고 최소 2년은 실거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대장 아파트가 더 오르면 어떡하죠? 서울이 더 오르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이거를 뭐 굳이 병명을 만든다면은 집 매수 후 증후군 뭐 이런 거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반 이상은 이런 증후군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명으로 하나 등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 대부분 이제 하락장 때 사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횡보장에도 잘 안 삽니다. 안 사다가 막 올라갈 때, 막 급등기 때, 막 언론에서 난리 날 때, 전세가 막 부족할 때, 이럴 때 삽니다. 그 마음이 급하거든요. 남들이 안 산다고 할 때는 나도 안 사. 그리고 남들이 산다고 할 때는 나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고 나면 잘 산 거 맞나?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제가 말했듯이 급등기 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사지도 못하지만 그때 사는 사람들은 야 어차피 더 빠지면 뭐 어때 그냥 실거준대 하면서 그냥 쿨하게 사요 오히려. 그리고 횡보장 때도 그냥 삽니다. 그냥 진짜 필요해서 사거든요. 근데 급등기 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돈 버는데 내가 못 버는 것도 공포죠. 그리고 내가 샀는데 돈을 못 버는 것도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급등기 때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 조급해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삽니다. 임장 다녀보니까 매물이 막 사라지거든요. 전세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내가 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포모가 와서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죠. 실거주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집 산 지 3개월 됐는데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제가 많이 받고요. 아직 잔금은 안 치렀는데 그냥 계약금 포기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집들, 뭐 전세를 들어온다, 뭐 아니면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고 했다가 그냥 계약금 포기했던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저의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뭐 포기를 한 적도 많아요. 괜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를 보면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조급해서 우선 지른 거야. 우선 질렀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발을 빼는 이런 분들도 많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심약자.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 지금 이 사연자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면요.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아직 잔금을 안 치렀다고 했으니까 중도금을 안 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은 계약을 말 그대로 깨는 겁니다. 계약 깨고 새로운 거를 살 수 있죠. 이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잔금까지 내고 상황을 보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할 여지는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계약서를 쓰면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티슈 주고 부채 준다고 그냥 길 가다가 하면서 이제 분양 그 모델하우스 끌려가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쓴 다음에 저 이거 어쩌죠 하면서 막 그 수천만 원 날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것처럼 이 계약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면 계약금이 지금 거의 뭐 1억일 텐데. 자,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갈 정도가 아니라면은 지금 매수하고 잔금 치르기 전이라면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좀 늦은 거죠. 아예 계약을 안 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거를 고민 충분히 하고 샀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계약금 날리든지 아니면은 계약금을 날리기 싫으면은 잔금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잔금까지 끌고 가는 순간 취득세도 내야 되죠. 뭐 이래저래 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들 겪는 일이다.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는 무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무르기가 돼요. 내가 샀는데 아니다 싶어? 그럼 그날 바로 팔아버려도 됩니다. 거래세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부동산은 한 번 샀는데 무르는 순간 재산이 뭐 한 10% 이상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6억 5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억 5천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만약에 1억이 날아간다? 그러면 재산의 15%가 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재산의 15%를 마치 나의 그냥 이 재산의 15%를 나의 한순간의 실수로 날린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판에서는 등기를 쳐봐야 알 수 있어. 등기 안 쳐보면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등기 쳐본 사람들이 이 증후군을 극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극복을 한번 해봐야 다음번에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했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더라도 이번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는 없다. 다음번에 잘해서 만회하는 거죠. 자, 집매수 증후군 치료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 신고가를 찍어주면 치료가 된다고 제가 몇 번 말했죠.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연자가 정말 실수를 한 걸까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뭐 경기도권에 하나 샀는데 그 돈으로 그냥 서울 살 걸. 그리고 대장 살 걸 이런 고민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서울은 무조건 더 오를까? 대장 아파트는 무조건 더 오를까? 이 두 개가 참이라면 이분은 실수한 게 맞죠. 서울을 살 수도 있었고 대장을 살 수도 있었는데 안 샀으니까 실수한 거죠. 자, 그럼 이게 맞냐?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뭔 답이야? 근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이 뭐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고차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A면 B인가요?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6년 3월 기준으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면은 100등 중에 50등이 12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0억짜리를 샀잖아요. 그럼 10억 정도를 산다면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일까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겠죠. 왜냐면 중위 가격이 12억이니까 10억이면 중위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아파트잖아요. 하위 가격대니까 좋은 거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겠죠. 반대로 경기도라면 12억보다 훨씬 낮거든요. 중위 가격이 뭐 한 5, 6억밖에 안 합니다. 이 경기도에서 10억대 아파트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좋다 아니다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냐면 싼데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랑 서울 안에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는 둘 다 이유가 있어요. 둘 다 10억인 이유가 평균보다 비싼 것도 이유가 있고요. 평균보다 싼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0억이나 경기도에 있는 10억이나 그게 그거다. 자, 이분들 보면은 대장 아파트가 12억대였어요. 근데 한 블록 뒤에 있는 게 1억 5천이나 싸네? 도보 7분밖에 안 멀어지지만 우리는 어차피 자차로 출근하잖아. 의미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야, 이거 싼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신 이 부분 있죠. 이건 좀 잘못한 게 맞죠. 잘못한 게 맞는데 이것도 무조건 실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사고 나니까 계약서 쓰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죠. 대장 사라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이 그때 났지만 이게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장 단지 사람들이 바보라서 1억 5천 더 주고 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끼면서 집을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대충 사겠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사죠.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보통 1억 5천의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 아, 저기가 좋구나 라는 거는 살아보면 안다. 이걸 뭘로 비유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있잖아요. 아반떼랑 소나타가 요즘에 이제 패밀리룩 뭐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의 논리는 이거죠. 아반떼랑 소나타랑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야 800만 원이 싸. 그러니까 아반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아반떼를 사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소나타 차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소나타가 더 좋지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반떼가 아무리 좋아져도 소나타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는 괜히 대장이 아니다. 자, 그러면 대장 아파트인 건 인정. 그러니까 비싼 건 인정이에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또 상황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턴어라운드 구간 있죠. 이때는 대장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대장들이 상승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은 동네에서는 대장 사는 게 맞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상승장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 동네는 상승하고 있어.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입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내가 웃돈 주고 샀나 뭐 아니면 좀 싸게 샀냐. 그리고 규제가 뭐 나를 규제 대상으로 잡냐 아니냐. 뭐 대출이 여기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 따라서 금매를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웃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상승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대장이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장 후반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내에서 약간 좀 못난이 취급받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안 사라고 하면서 안 올랐던 곳들이 있어요. 안 올랐던 곳들이 대장이나 뭐 중간급들도 막 이미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가고 있어. 이런 단지들이 마지막에 쭉 올라가면서 상승률이 확 높아지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현재 집값의 1.3배에서 1.5배는 올라야지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요. 거래세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나 사면은 장기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세가 높으니까 거래를 자주 하면 손해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살 때 최대한 무리해서 좋은 걸 사라고 강요하는 세금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요, 거래세를 낮추고요. 보유세를 높이거든요. 그래야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에 매물이 많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가격 왜곡이 적어지니까 이런 체계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살 때 최대한 무리해서 사고 그 다음에 버텨라 라는 게 세금의 철학이기 때문에 대출 왕창 끼고 전세 끼고 어떻게든 좋은 거 사놓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내 능력에 맞춰서 산다고 대출 적게 받고 현금으로 사면은 항상 이 양극화의 피해를 보는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지금 뭐 25억이 넘어가면 대출 2억밖에 안 해주죠. 25억 이하 15억 초과는 4억밖에 안 해주고 15억 이하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뭐 6억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LTV도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엄청 낮춰놨죠. 거기다가 DSR 소득 규제도 지금 스트레스 DSR에다가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소득 대비 대출도 다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금도 영끌 하는데 영끌은 그냥 이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약간 유니콘 같은 거예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영끌을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규제도 소득도 규제하고 총액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일부러 적게 받는 거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가 맞죠. 왜냐면 거래를 자주 할수록 손해가 나오는 세금 체계에서 굳이 내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더 좋은 집을 샀으면 더 수익률도 좋든지 최소한 거래세라도 아꼈을 텐데 이분들이 소득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 정도의 집을 산다는 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현금도 꽤 있으셨고 조금 더 썼어도 괜찮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게 실수라면은 이번에 해소는 안 되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데를 가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뭐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저 잘못 산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지금은 이걸 할 수는 있어요. 뭐냐? 부대 비용과 세금을 많이 썼으니까 최소 2년은 실거주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 2년 실거주를 하는 이유가 뭐죠? 2년 실거주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10억 정도짜리 샀으니까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2년 살고 팔게요라는 거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건데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으니까 실거주할 필요도 없다. 내가 잘못 샀다 싶으면요. 지금이라도 그냥 팔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팔았을 때 손해를 안 보려면 얼마나 오르면 될까요? 5% 정도 오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득세 낸 거, 법무사 중개비 이런 것들 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충 모아보면은 대략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10억 5천만 원에 올려놓는 겁니다. 5% 오른 가격에 내놓으세요. 만약에. 그 다음에 팔리면 그냥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는 별로 없거든요. 요 5%면은 이사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5% 오르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억짜리가 10억 5천이 되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는 며칠 만에 아니면 몇 주 만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 샀다고 나는 막 잠도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잔금 잘 치르시고요. 5% 오른 가격에 내놨는데 누가 산다?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된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냥 팔면 될까요? 안 되죠. 팔고 나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뭔가 해결책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건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진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지금 대안을 찾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집을 계약을 안 했다면 그러면 내 돈으로 어디를 더 사는 게 좋을까? 그때는 조급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난 집을 하나 사놨으니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데가 뭐일지를 이 걱정할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이번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5천만 원만 오르는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뭐 몇 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르는 그때가 되면은 바로 팔아버려.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서 바로 거기 내가 준비해놨던 대안으로 옮긴다라는 그 방향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대안이 안 떠올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막연하게 뭐 제가 기도하라고 했지만 뭐 모든 신을 찾으시면서 아침마다 뭐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대안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보시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